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저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을 뿐인데 1억 2천만 달러라니 삶을 즐기는 자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바로 영양 보충용 에너지바인 클리프바의 창시가 게리 에릭슨의 경우다. 1990년에 에릭슨은 33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스키 장비, 산악도구, 트럼펫 따위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난방도 되지 않는 차고에서 개와 함께 살고 있었다.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다. 에릭슨은 대부분의 시간을 요세미티에서 암벽을 오르는 데 보냈다. 그리고 매년 친구들과 산악 자전거를 타고 유럽 지역의 산을 오르곤 했다. 때때로 그는 산악 자전거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선수는 체력 보강을 위해 파워바를 주로 먹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유일한 에너지바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친구인 제이가 주말에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제이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걸 좋아했는데 125마일쯤 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했다. 새벽에 떠나서 리버모 계곡 주변을 돌다가 캘리포니아 송수로를 쭉 거쳐 해밀턴 산을 오르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각자 6개의 파워바를 챙겼다. 그리고 120마일쯤 갔을 때 그곳이 전체 거리의 3분의 1 지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에릭슨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이미 5개의 파워바를 먹여 치운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마너지 파워바를 먹으려는 순간 역한 느낌이 입을 막았다. 에너지바의 맛과 식감이 좋지 않다 보니 참고 먹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남은 길은 주로 내리막길이었고 편의점도 찾을 수 있었다. 도넛 한 상자를 사서 정신없이 배를 채우던 순간 에릭슨의 내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래, 내가 파워바보다 더 맛있는 에너지바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너무 맛있어서 6개를 한꺼번에 모두 먹고 싶게 만든 그런 에너지바 말이야. 당시 에릭슨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어머니의 레시피에 따라 군것질 거리를 만드는 가게였다. 에릭슨은 그곳에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귀리, 말린 과일, 천연 감미료 등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수도 없이 실패한 반죽을 내다버리고 주걱을 부러뜨렸다. 한 번은 어머니의 키친에이드 믹서 모터를 모두 태워버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드디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강화하지 않은 건강한 재료를 만들어진 영양 만점의 에너지 바를 만든 것이다. 거기다 맛과 식감은 일반 쿠키와 다름없었다. 에릭스는 대회 때마다 자신이 만든 에너지 바를 친구들과 다른 선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1992년 에릭슨은 클리프바를 정식 상품으로 등록했다. 에릭슨의 클리프바는 처음부터 대박이었다. 첫 해에만 70만 달러 이상을 팔아치웠고 그 후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커져 3년째 되는 해에는 100만 5천 달러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1997년에는 연간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 2002년 에릭슨은 1억 2천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라는 제의도 거절해버렸다. 목표를 높여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성공해서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친구의 모험심이 없었다면 그는 클리프바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회는 개척되지 않은 길을 다니기에 좋아했던 즐거움을 누린 데서 나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클리프바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 완벽한 예가 아니겠는가. 그는 빵집 주인의 아들이었고 산악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바를 먹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산악 자전거를 그만뒀더라면 어땠을까? 더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다면 말이다. 분명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우연으로 가장된 기회는 영영 그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즐거움의 극적인 순간.
수면 시간이 업무 생산성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면 누적된 피곤으로 집중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면 체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몸에 기력이 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다.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수면이나 음식 섭취와 다르지 않다.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나 욕구도 없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마치 수면이나 식사에 신경을 쓰듯이 말이다. 이들은 매일 보람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조직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껴야 할까? 최신 연구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앞서 소개한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에 관한 최고의 연구 3대 1의 비율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행복하게 정돈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프레드릭슨의 3대 1의 비율이 말하듯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야 한다. 사람들이 긍정 비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그 비율에 따라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부정적 기분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거든요. 행동도 너무나 뻔한 쪽으로 굳어버리죠.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요. 가끔은 넉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기분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 행동도 창의적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행복감에 들고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테레사 아마빌레도 발전의 원칙, 작은 성공으로 일터에서 즐거움, 열정, 창의성을 일깨우는 법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아마빌레에 따르면 직장인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 있는 일로 발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프로젝트를 끝냈거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을 때를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이 된다. 반대로 무관심한 환경이나 좌절감을 느끼면 부정적 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마빌레는 동기를 잃지 않고 업무의 능률을 유지하려면 매일 즐겁고 의미 있는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전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진전이 조금씩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든다. 진정한 진보는 만족, 기쁨, 심지어 환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성취감과 자신감,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말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요. 그런 사고와 인식에 긍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동기부여가 되고 일에 대한 참여도 깊어집니다. 성과를 내는 중요한 요소지요. 아마빌레의 연구는 주로 직장에서의 동기와 업무를 다루지만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필자들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삶에 갇힌 것 같은 기분에 쌓인 채 희망 없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원인을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쓰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에 손을 대보기도 전에 우울감에 빠져 지낼 이유가 있을까? 나의 인생 신조는 일로 즐거움 삼고 즐거움을 또한 나의 가장 큰 일로 삼는 것이다. 아론 바. 아마빌레와 프레드릭슨의 연구는 삶에서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일 즐거운 행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놓이든 빨리 대처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반대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절망감에 빠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 도대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와도 좀처럼 보지 못한다. 설사 본다 한들 너무 피곤하고 무관심해진 나머지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수많은 파일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우리 필자들은 메디슨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즐거움의 티핑 포인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 메디슨은 캐리어를 높일 방법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생명공학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해왔다. 메디슨은 로스쿨 진학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 일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중이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부터 그녀가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다. 긴장한 탓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그녀의 부서에는 새로운 상사가 들어왔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대뜸 쓸모없는 직원들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그는 실수를 하고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것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로를 고민하던 메디슨이 상사의 이런 말을 듣고 편할 리 없었다. 애초에 그녀가 로스쿨 진학을 고려한 이유는 장래가 유망해 보였기 때문이다. 변호사로 일하는 친척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 또한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녀가 법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다는 데 있었다. 법률 업무가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찾고 분석적이라는 건 마음에 들지만 그 이상 끌리지 않았다. 법률 책을 재미삼아 읽어보거나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니 로스쿨 진학 계획은 기대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진학이 꼭 필요한 입학시험 준비에도 진척이 없었다. 시험에 강한 편이니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공부만 시작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걱정이 앞섰다. 메디슨의 상황 설명을 듣던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한 열정이 없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변호사가 되는 게 얼마나 흥미로울지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데이트를 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상대에 대한 나쁜 말을 꺼리면서 그 사람의 매너는 훌륭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전곡이 찔린 듯 내면의 표현력이 억눌린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메디슨에게 평소 즐겨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글쎄요, 요즘엔 통 재미있는 일을 못해서요 라고 대답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매일 밤마다 피곤하고 짜증만 나고 자기 전에 온라인 게임을 잠깐 하는 걸 제외하면 날마다 재미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했다. 공부를 미루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채 일터로 나가지 않는 이상 좀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그를 참을 수 없었고 껴안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메디슨에게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은 삶의 즐거움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시험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것 같으니 아예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공부 대신 즐거운 일을 좀 더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 메디슨은 확실히 안도감을 느끼며 우리의 제안이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며 동의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과거에 즐기면서 했던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사실 오랫동안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메디슨은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연극반이었고 대학 시절에도 연극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연기 경험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이런저런 농담을 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순간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듯 보였다. 에너지가 넘쳐 생생한 온기를 내뿜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가능하면 빨리 연기 활동에 참여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친구들과 매주 모여 오디션 준비를 하곤 했는데 직장에도 연기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새로운 연극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회사로 돌아간 메디슨은 몇 가지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연극 동호회를 만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임을 가졌던 날 4명의 동료가 자신의 집에 모인 일을 얘기하는 그녀의 그녀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거의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정말 즐거워서 크게 웃는다는 게 뭔지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디슨이 인생을 좀 더 즐기기로 마음먹자 업무에 대한 만족감은 낮아졌다. 그녀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주로 딱딱하고 언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메디슨에게 마치 좀비 같은 목소리로 대답할 것을 명령하곤 했다. 그러나 메디슨은 좀 더 즐겁고 호의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생각해보니 현재 직장이 그 정도라면 분명 법조계에서는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즐기면서 일하는 창의적인 변호사들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메디슨은 법 관련 직업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묘한 전율을 느끼며 다른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래가 유망한 직업으로는 부족했다. 연극 동호회에서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천천히 돌이켜보니 가장 즐거운 경험은 대학교에서 학생 상담사로 일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여러 선택 사항들을 검토한 후 메디슨은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학생 참여를 관리하는 매니저 일을 택했다. 주된 업무는 소외계층의 엔지니어링, 전공 대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동안 비즈니스 리더들, 진로 전문가들, 대학 교수진과 함께 활동할 기회도 많았다. 학생들 개개인과 직접 만나 진로 탐색을 응원하면서 더 이상 일터에서 좀비처럼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그녀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열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이다. 메디슨은 한편으로 공연을 하며 연기 활동도 이어갔다. 최근에는 코미디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지역 공연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주제로 라이브 쇼를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즐기는 일을 얼마든지 직업과 병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평소 미식가인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맛있는 파이를 먹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슨 파이가 맛있는지 알려면 수많은 파이를 먼저 먹어봐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즐거움 추적하기. 삶을 즐거운 순간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말이다. 먼저 자신의 감정적 경험의 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중 한 가지 도구는 일기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기를 작성하면 상당한 정서적, 인지적, 조직적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당신의 삶에서 어쨌든 하기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과 통찰력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알고 일상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기는 굳이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저 일상에서 관찰한 것들을 몇 분 동안만 기록해도 분명 도움이 된다. 날마다 일기에 담아 볼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특히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삶과 일, 가족과 친구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 일은 없었는가? 호기심을 자극한 일은 무엇인가? 놀라움을 가득 차게 한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우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았는가? 새롭게 시도해 본 일이나 처음 가본 곳이 있었는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보람찬 일이 있었는가? 즐거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일기에 남겨보자. 문제를 직접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법도 생각해보라. 마치 개짜 철학자, 발명가, 호기심 많은 인류학자 혹은 자유로운 휴머니스트가 된 기분으로 이것저것 써보거나 그려보는 것 등이다. 우리가 어릴 때 노는 건 그게 어물하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보다 인간이 즐거움을 쫓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한 겁니다. 존슨 영국 건축가. 즐거움의 지도와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삶을 개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다. 또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은 피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보다 쉽게 몸에 익힌 방법인 즐거움의 지도화를 살펴보자. 이것은 일상의 여러 행동 가치를 파악하게 된다. 매일 머무는 장소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지도로 만드는 방법이다. 첫 번째 단계에는 집, 일터, 헬스클럽, 자주 가는 음식점 혹은 여러 식당들, 친구 집, 동네 공원과 같이 당신의 시간을 보내는 주요 장소를 적는다. 동그라미 안에 장소를 적는 방식으로 지도를 그린다. 다니는 모든 장소를 적을 필요는 없다. 매일 혹은 매주 자주 가는 장소 위주로 적으면 된다. 특정 장소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따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세부 장소를 나눠 적는다. 예를 들어 일터라면 사무실, 회의실, 식당, 상품 개발실 등으로 세분화한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집이라고 쓴 동그라미를 거실, 침실, 서재, 뒷뜰 등으로 나누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를 들여다보고 각각의 장소에서 느끼는 기쁨의 정도를 생각한다. 잠시 틈을 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기쁨의 정도를 1에서 10으로 정해서 각각의 장소에 써 넣는다. 세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경험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가이드로 이용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많은 재미를 느끼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이고 생명이 없다고 느끼는 곳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당신이 거기에 갈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지도의 장소가 있다. 이에 요가 스튜디오를 시청하는 스포츠바, 요가 스튜디오, 원데이, 나이트, 풋볼을 시청하는 스포츠바, 토요일 오후에 방문하는 쇼핑몰, 지역 커피숍,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부정적이며 몸이 건조한 기분이 드는 곳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줄인다. 지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아마 원한다면 가지 않아도 될 장소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지루하고 맥 빠지는 기분이 드는 곳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당신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가는 시간을 늘려라. 지도를 만들면서 몇몇 장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을지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회사 같은 곳 말이다. 매일 출근해야 하고 차에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1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갈지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당신 자신의 소중한 권리다. 행복과 만족감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성공과 행복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명확하고 그 무엇보다 분명하다. 즐거움의 지도화 마지막 단계는 즐거움의 장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모험가가 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의 박물관이나 재미있는 야간 강좌를 제공하는 주민센터, 이색적인 퓨전 레스토랑 같이 흥미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라.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라.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며 즐거움을 만끽해보라.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활짝 열어둔 채 말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도에 추가하라. 머지않아 당신의 지도,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가 좀 더 다양하고 즐거운 환경과 활동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찍을게요.